네,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를 마치면서 송영길, 윤호중 투톱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여당은 이제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게 됐고 지난주 김기현 원내대표가 당선된 국민의힘 역시 조만간 새 지도부 선출 일정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길 대표와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오늘 오후에 상견례를 할 예정인데요.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두 분과 오늘 정치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민주당은 이제 내년 대선을 이끌 지도부가 완성이 됐습니다. 네. 당대표로 5선의 송영길 의원이 당선이 됐는데요. 2위 홍영표 의원과 차이가 0.59%포인트. 그렇죠. 예. 투표 결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굉장히 예상보다 접전이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마 송영길 지금 대표가요. 지금 세 번째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번째 나온 겁니다. 네 사실. 번째입니까? 예, 예. 왜냐하면 2005년에도 한번 나왔었어요. 예. 사수 만에 된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어찌 보면 처음에 나왔을 때는 송영길 후보가 좀 무난히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홍영표 후보가 굉장히 추격전을 벌였고 막판에는 뭐 역전 얘기까지 있었거든요. 예. 당내 보면 그러면 굉장히 어쨌든 초접전이었던 건 맞는 것 같고 근데 아마 뭐 대의원에서 조금 앞섰던 거는 그동안 송영길 후보가 선거를 여러 번 했잖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 아마 대의원들과의 접촉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았던 것 같은데 저도 주변에서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송영길 후보가 좀 뭐 이렇게 약간 뭐 좀 뻣뻣하고 권위적이고 좀 사람들한테 참 뭐 이렇게 인사도 잘 안 하고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런 굉장히 얘기가 절박하게 있었습니까? 하시더라고요. 예. 예, 이번에 보니까 네. 선거 끝까지 정말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또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럼 아마 절박함이 사실은 예. 보면 어찌 보면 이제 무게파를 선언했잖아요. 그러니까 친문 뭐 이렇게 부엉이 그렇죠. 모임이라든지 예. 아니면 뭐 민평이라든지 그런 데 조직에 속해 있지 않다라고 본다 그러면 아마 당원들이 이번에는 좀 민주당이 좀 변해야 된다. 변화와 혁신해야만이 아마 정권 재창출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반영되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예. 있습니다. 변해야 한다는 절박함, 송영길 의원의 이런 목소리를 이제 민주당이 평가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근데 어제 선출된 최고위원들 보면은 대부분 이제 언론에서 분류하기로는 강성친문 의원들이 많습니다. 특히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가장 앞장섰던 김용민 최고위원이 1위거든요. 수석 최고위원이 됐어요. 오늘 아침에 각 신문들 평가가 굉장히 제각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저도 처음에 나왔을 때 많은 분이 물어보면 아마 예. 김용민 의원이 뭐 되겠냐 안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초선이고 또 말씀처럼 지금 뭐 검찰 개혁을 그동안 세게 해왔는데 예. 되겠냐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봤거든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많은 언론이나 이런 분들은 뭐 개혁을 여기서 이제 그만하고 이제 민생 문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대부분의 뭐 당원이나 당 후보분들은요 개혁과 민생이 상치되는 게 아니다 같이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김용민 의원이 계속적으로 본인이 뭐 본인 그 닉네임도 뭐 개혁 요정 이렇게 지을 정도로 개혁을 자기가 중단하면 추진하겠다 이렇게 해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지금 결국은 이제 아마 언론들이 관심을 갖는 게 당대표는 이제 소위 말하는 비문인데 지금 최고위원들이 다 이제 친문이어서 둘러싸여서 어찌 보면 좀 이견이 나지 않겠냐라고 예. 이제 말씀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면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1위가 아마 김용민 의원이었고요. 예. 2위가 강병원 의원이었고 백혜련 의원이 3위였는데 사실 이제 강병원 의원이나 뭐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청와대 예전에 있었고 이러니까 뭐 친문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근데 지금 강병원 의원이 오늘 한 얘기를 보면 저도 이 얘기는 어느 정도 공감하는데 용산공원에다가 차라리 한 반 정도는 주택을 짓자 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찌 보면 기존의 정책하고 조금 다른 거죠. 지금 김영배 의원 같은 경우에도 어찌 보면 뭐 당청간의 역할을 하겠다 그러지만 그렇게 본다 그러면 아마 개혁과 민생 두 가지를 적절히 오히려 끌어갈 수 있는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됐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이준석 전 최고위원, 민주당 새 지도부 구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런 게 나중에 가면 봉숭아학당 되는 겁니다. 이번에 송영길 의원에 대해서 이제 표심이 이제 발동한 것은 결국에는 지금의 정부 친문 주류와는 약간 결을 달리하라는 의지가 이제 반영된 것이고, 근데 또 그에 더불어 가지고 아무래도 인지도나 이런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예. 최고위원회에서는 친문 강성 의원들이 좀 당선이 된 이런 결과로 보이거든요. 예전에요, 그 박근혜 정부 참 안 될 때 말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김무성 대표가 돼요. 그 다음에 차점자가 서청원 의원. 가장 이제 친박의 거두 같은 분이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인재, 김태호 뭐 이렇게 중진 의원이 당선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김무성 대표가 청와대와 차별화를 하려고 하는 순간 최고위원들이 집단적으로 반기를 일으키면서 결국에는
당이 혼란에 빠져들었던 것이거든요. 지금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이제 허니문 기간이라고 불릴 기간 동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사실 처음에는 최고위원들이 허니문 기간 동안 방관을 좀 해주겠지만은 그 다음엔 청와대와 의중을 굉장히 결을 맞춰가지고 송영길 대표의 행동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송영길 대표가 상징하는 조금 더 중도적인 행보 이런 것들을 빨리 추진할 것으로 보이고 그거 네. 성과가 나지 않으면은 저는 아까 말했던 위기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봉숭아학당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해주셨는데 지금 뭐 원내대표, 대표, 최고위원 그 뽑는 과정에서의 민주당 내 어떤 당심이 어떤 적절한 견제 역할을 했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저는 뭐 희망 사항인 것 같고요. 아마 이제 희망 송영길 사항인 것 같다. 대표가 아마 좀 아까도 뭐 인터뷰 봤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아마 당 중심으로 끌고 가겠다는 생각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네. 문재인 정부는 임기가 끝나가고 있고 새롭게 이제 대선 후보를 뽑고 그 다음에 이제 대선을 이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 중심으로 가져가는 게 맞는 거죠. 네. 근데 그 부분은 적절히 역할을 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뭐 송영길 후보도 근데 지난번 대선 때 총괄 선대본부장 했거든요. 이게 어찌 보면 뭐 비문이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만 기본적으로 예전에 우리 당이 계속 뭐 실패했을 경우는 열린우리당 네. 문제라든지 분열했을 때는 대부분 재집권을 못했어요. 기본적으로는 단납해야 된다, 원팀으로 가야 된다 이 생각은 있습니다. 근데 아마 정책적인 수정 부분은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이번에도 보면은 뭐 LTV 문제도 먼저 얘기했었고요. 예. 백신도 러시아 백신 얘기도 먼저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보면 아마 그냥 청와대에서 그냥 어쨌든 뭐 어떤 지침이 내려오면 그걸 수행하기보다는 본인이 좀 적극적으로 해나갈 것 같다. 그다음에 특히 송영길 대표가 보면요, 뭐 이렇게 나중에 방통대에 가서 뭐 러시아, 중국어 공부할 정도로 외교업 쪽에 또 관심이 많습니다, 되게. 그럼 남북 관계라든지 이것도 좀 독자적으로 만들어 내가 좀 그쪽 전문가를 또 예.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할 방향이 있어서 저는 뭐 정책이라든지 외교라든지 안보 문제에 있어서 좀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가능성은 있다. 근데 그게 어떤 당청 간의 관계를 흐트러뜨리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좀 주도주권을 가져가겠다.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백신 문제, 부동산 문제도 마찬가지일 거로 예. 보는데요. 지금 초미에 관심이 되고 있는 뭐 금융 규제 완화라든지 아니면 뭐 세금 문제라든지 이런 데는 예. 저는 아마 조금 더 치고 나갈 가능성이 예.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예. 야당에서 얘기하는 손실보상 문제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손실보상 문제도 지금 정부의 벽에 좀 부딪혀 있는 거거든요. 재정 문제.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저는 앞서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당 중심으로 가되 당청 간의 관계를 흐트러뜨리지는 않을 것이다. 자, 이렇게 전망해 주셨는데 오늘 첫 일정은 현충원 참배였습니다. 박명록에 쓴 글 항상 주목을 하는데 국민은 나라의 근본이고 근본이 튼튼해야 나라가 네. 나라가 이제 번영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김대중 대통령 묘역에는 김대중 정신을 계승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박명록에 쓴 글 어떤 점에 방점을 찍혔다고 보십니까? 어쨌든 지금의 민생 문제인 거죠.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민생 지금 먹고 사는 문제, 일자리 문제라든지 아니면 예. 뭐 집값 문제 이런 문제 굉장히 큰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이제 실사구시라는 말이 뒤에 나중에 썼는데 5가지를 제시했어요. 백신, 부동산은 다 아는 얘기인데 반도체 얘기를 했거든요. 반도체 예. 굉장히 중요한 지금 이슈인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먹고 살 문제가 있어서 이제 반도체 문제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후 변화 얘기도 했죠. 이거 어쨌든 보면은 민주당의 정체성하고 맞는 얘기고, 그다음에 한반도 문제 이렇게 5가지 제시했는데 아마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아마 민생 문제와 앞으로 당을 이끌어가는 기본 방향이 될 것이다. 예. 그리고 아마 대선 내에서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어떤 문제로 결국은 저는 이 반도체 문제가 결국은 경제 문제, 우리나라의 뭐 산업을 일으켜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야당이나 뭐 보수 언론에서 민주당 사람들은 너무 경제를 모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실사구시 문제 저는 아마 그거에 굉장히 중요한 방점이 찍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민생의 방점이 찍혀 있다. 현충원 방문 후에는 첫 최고위원 회의를 주재했는데요. 자, 집권 여당 대표로서의 첫 일성 직접 들어보시고 이준석 전 최고위원께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국민의 삶을 지켜내고 또 정부의 그런 백신 확보 노력을 확실히 뒷받침해서 11월 집단 면역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뒷받침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문제도 저희 당에서 당정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안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내 민주주의를 더 강화시키고 국민과 더 소통을 확대해서 우리 민심을 받드는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훌륭하신 최고위원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네.
한충원 방명록에서도 그렇고 첫 일성도 지금 민생이 방점이 찍혀 있다 이런 분석이 많은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민생이 뭐겠습니까? 결국 정책에 관한 것이고 예. 정책에서 지금 민주당이 신나게 욕먹고 있으니까 방향 전환을 하겠다 이런 일들은 읽힙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에도 뭐 젊은 층에 대해서 대출 규제를 어떻게 완화할까 이런 논의들이 이제 중구난방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저는 긍정적이라 보고요. 예. 하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난번에도 부동산 선거 끝나고 나서 공약을 좀 틀려고 했더니만은 당장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한 하루 이틀 그런 분위기가 가다가 안 된다. 지금 정책 유지하겠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났거든요. 그건 저는 어느 정도 뭐 청와대라든지 기존 정책을 유지하려는 그런 동력이 작용했다 이렇게 보는데 송영길 대표에게 과연 그런 허니문 기간을 인정해 줄지 아니면 이런 방향 전환 시도에 대해 가지고 또 제압하러 들어올지 전 이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송영길 대표가 상징적인 조치들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뭐 저희가 또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최근에 그 핵심 당원들 또는 전통적 지지층이 요구하는 방향대로 당이 흘러가는 그런 네. 세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인지 또는 청와대에서 사실상 정책을 주도하는 국면을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조기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예를 들어 조홍천 의원의 어쨌든 문자폭탄 논란 관련해서도 예. 저는 송영길 의원이 상당히 전향적인 이제 입장을 많이 밝히는데 그렇다면은 전 조홍천 의원의 거취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송영길 대표가 상당히 전격적인 선택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지금 부동산, 백신 여러 문제에 대해서 방향 전환이 읽히는데 문제는 이제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를 버텨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좀 우려하셨거든요.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조홍천 의원의 거취 문제인데. 아니 조홍천 의원의 거취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아요. 되고 있지 않다. 그렇죠. 왜냐하면 예. 이분이 뭐 나가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어쨌든 얘기는 한 거는 이제 문자를 보내는 사람들한테 뭐 조치를 취해달라, 당의 입장을 밝혀달라는 건데 예. 아마 저는 전당대회 과정에 많이 나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을 사실은 기본적으로요 당의 주인은 당원들이에요. 당원들이 본인들의 의사 표현하는 거를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오히려 그게 잘못된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뭐 심한 욕설로 가거나 아니면 뭐 한 사람을 특정해가지고 공격하거나의 문제겠지만 기본적으로 의사 표현 자체는 문제 없다. 그리고 지금 조홍천 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본인의 생각을 그냥 밝히는 것이고요. 아마 네. 지도부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과거처럼 뭐 당원 게시판을 차단한다든지 아니면 뭐 기재를 못하겠든지 그런 건 방법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당내로 그런 사람들을 더 끌어들여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당원 뭐 토론회를 개최한다든지 아니면 뭐 건강하게 지역별로 그 사람들을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지 표출하는 것 자체를 막아버린다. 저는 예. 그거는 의사소통의 기본적인 방향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거취라고 말씀드렸던 거는요. 지금 민주당 내에서 초재선 그룹에서 굉장히 그래도 지금까지의 어떤 강성 지지자들과 결을 다르게 했던 정치인들 몇 명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굉장히 막강했을 때 그때 박근혜 대통령은 어쨌든 박정희 대통령의 유산 때문에라도 전통적 지지층에게 인기가 좋았었는데 그때 적극적으로 등용해가지고 당직도 주고 이렇게 같이 협력관계 구축했던 것이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남원정 같은 신진 세력이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저는 민주당에서 그런 어떤 신진 세력이라든지 선수는 낮지만 그래도 대중적으로 이미지가 좋은 사람들을 전면적으로 당직에 배치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이 보였을 때 아, 민주당이 바뀌려고 하는구나. 왜냐하면 예. 공교롭게도 최고위원회의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금 정부와 결을 같이 하는 친문 위주로 짜여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전격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런 거지 뭐 거취라는 게 뭐 탈당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내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전면 배치해서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요. 아마 조홍천 의원이 지난번에 어디 언론에 보니까요. 뭐 최신 의원 모임을 만들겠다. 10명에서 20명 정도. 그거는 본인 능력으로 하면 네. 되는 거죠. 그 의견에 따르는 사람들 하는 거 되기 때문에 당직은 모르겠습니다.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결국은 송영길 의원과의 어떤 뭐 케미라도 중요하겠죠. 당직 맡은 사람이 또 당직을 맡은 어떤 지도부에 있는 사람이 또 개인 의원이 얘기하는 거하고 지도부에 있는 의원이 얘기하는 게 좀 달라요. 조홍천 의원이 만약에 지도부가 됐을 때 그럼 입장을 지도부와 같이 갈 수 있느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개인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저는 아마 쇄신 노력을 한다 그러면 사람들 의원들을 이렇게 모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거를 해서 그렇게 해나가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마음속에 드는 게 뭐냐면요. 정당이 지금 정도의 선거에 대패를 당하고 나서 보통 바로 설치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혁신위원회 같은 것이거든요. 혁신위원회를 두고 저희가 소위 민주당에서 그런 소장파 의원들로 언급되는 것이 조금 박해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 뭐 초선 뭐 일본 초선 오적이라고도 부릅니다만은 젊은 의원들이 입장 발표했고 이런 분들을 전면에 배치해가지고 만약 혁신위원회 같은 조직을 꾸린다면은 저는 그건 상당히 힘을 받을 수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다 보죠. 근데 지금 만약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송영길 의원이 송영길 대표가 지금 있는 최고위원회와 뭐 같이 일을 한다라는 모습만 부각되면은
저는 그거는 제한적인 성과를 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어쨌든 경선 과정 내내 이 강성 지지층의 문자 폭탄, 그 목소리 좀 논란이었는데요. 자, 이 새 지도부가 어떻게 대응할지도 관심인 상황인데 당내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옵니다. 자, 오늘 아침 김용민 최고위원 발언 잠시 듣고 오시죠. 저는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분들의 의사 표시는 당연히 권장되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당원과 국회의원이 소통할 수 있는 창구나 통로가 많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권장돼야 될 일이고 당연히 정치인으로서는 감내해야 될 일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상호 존중은 필요하죠. 국민들께서는 소통에 너무 목말라 계셔서 네. 이렇게라도 소통하고 이렇게라도 의사를 표명하고 싶으신 거다. 예. 자, 김용민 의원이 수석 최고위원이죠. 예. 지금 녹취를 듣고 오셨습니다마는 이 권장될 일이다. 당내에 지금 소통에 굉장히 목말라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도 거의 동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보면요. 당원들이 뭔가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뭐 당대표를 뽑거나 아니면 뭐 대선 후보를 선출하거나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기본적으로 권리당원이 되려면 6개월 동안 돈을 당비를 내야 되는데 예. 내가 돈을 내서 내가 그냥 요즘 또 온라인으로 투표를 하거든요. 온라인으로 한번 투표하는 거 말고는 내 권리가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 건 맞고요. 저는 예. 오히려 조응천 의원이 몇몇 일부 당원들이 뭐 과대 대표됐다 그러는데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조응천 의원이 언론에서 의해서 당의 쇄신 움직임에 좀 과대 포장돼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당내에서의 본인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람들과의 관계라든지 좀 쇄신 모임이라든지 그건 이제 해나가면 되는데 네. 밖에서 지금 이준석 최고처럼 자꾸 뭐 조응천 의원을 왜 중용하지 않느냐 하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 본인의 역할을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 뭐 쇄신파 의원의 대표처럼 돼 있지만 실제로 제가 보기에 조응천 의원이 과연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가는 제가 보기엔 좀 개인적으로 의문이 있습니다. 예. 저는 근데 이게 소통이라는 것에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대통령이 소통이 부족한 것 같다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대통령 전화번호를 몰라서 문자를 못 보내기 때문에 소통 안 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전화번호 공개한다고 소통 잘 된다 생각할 것도 아니에요. 결국 국민 다수가 생각하는 것들을 대통령이 잘 알아채가지고 정책에 반영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문자 폭탄이라는 게 동작하는 방식을 보면요. 지금 대한민국에 현근택이라는 사람 전화번호 아는 사람 얼마 있겠습니까? 그런데 현근택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이 의도적으로 그런 집단에게다가 전화번호를 뿌리는 겁니다. 이 사람 전화번호다 이거다. 원하지 않게 공개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파벌에서 집단적으로 보내는 건데 이건 과학적으로도요. 저희가 여론조사는 의미가 있다 보는 것이 010 해가지고 그 8자리를 랜덤하게 추출해가지고 전화를 걸어가지고 샘플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데이터를 얻는 것이지 예를 들어 태극기 부대에다가 현근택 전화번호 뿌린 다음에 태극기 부대한테 현근택에 대한 여론을 보내라고 하면은 그게 어떻게 정상적인 여론이겠습니까? 다 싫다 그러지.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치를 하면 안 되고 오히려 그거를 합리화의 도구로 쓰는 경우가 더 많다. 아니, 당원들이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한다.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여론 수렴 방식입니다. 그게요. 물론 뭐 그렇게 공격하는 분도 있어요. 특정인의 뭐 전화번호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일반 당원들도 있습니다. 일반 당원들도 있어요. 꼭 어쨌든 한 사람을 타겟으로 해서 주는 것도 있지만요. 지역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뭐 일반 당원들도 보면은 문자를 보내거나 의견을 주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뚜렷하게 구분이 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어려움이 있지만 그거를 딱 자르듯이 이 사람들은 문자 폭탄 보내는 사람, 이 사람들은 의견을 주는 사람 이렇게 구분이 현실에선 쉽지 아니 않습니다. 문자 실제로. 폭탄이라 그러면 저희가 계속 이렇게 핸드폰이 울리면서 1000개, 2000개씩 들어오는 건데 지역구에서 문자는 다 식별이 되죠. 사람들이 아침에 지역구에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오늘 현근택한테 9시에 보내겠다 이렇게 집단적 사고 안 하잖아요. 이거는 지령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에게 압박을 하자라는 기도가 있었을 때 날아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통계적으로 무의미하고 사실 여론의 반영도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어쨌든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데 오늘 송영길 대표가 당내 소통을 확대해서 민심을 받드는 민주당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방향으로 당이 나아갈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번 그 새로 선출된 지도부의 가장 큰 과제는 역시 내년 대선 관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제 민주당은 다음 달부터 이제 경선 과정에 돌입해야 되는 이런 그렇죠. 상황이 만약에 여러 명 나오게 되면 6명까지 컷오프하기 예. 때문에 6명 이상 나오면 1차 예비 경선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네. 자, 9월에 이제 대선 후보를 뽑아야 되는데 네. 당원에는 그러니까 180여
20일 전까지 그렇죠. 선출하도록 9월 되는 거죠. 초까지, 그러니까 9월 9일 정도까지 하게 돼 있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지금 일부에서는 조금 미루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가능합니까? 공식적으로 누가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그런 의견이 많다는 게 이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쉽지 이 않은 것 어쨌든 얘기 나오는 배경이 보면 결국은 이재명 지사가 앞서가는데 뒤에 이제 후발에 나온 사람들이 좀 더 지지율을 갖고 가려면은 이게 시간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예. 물론 명분은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 2달 늦게 하게 돼 있거든요. 11월 네. 하게 돼 있으니까 그 전에 민주당 후보가 먼저 선출되면 예. 공격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같이 가자. 이런 명분을 갖고 있는데, 근데 이걸 만약에 뭐 이재명 지사 측에서 난 그렇게 못 하겠다 했을 경우에는 이 규정을 바꾸는 게 되거든요. 근데 이미 이제 정해진 원칙인데 이걸 바꾼다. 그러면 예. 굉장히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마 모든 후보들이 동의하거나 이러지 않는 한은 뭐 쉽지 않다라고 보고 저는 뭐 원칙대로 가는 게 기본적으로 맞다고 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그 전에도 논란이 됐었어요. 예전에도 먼저 선출되고 이제 국민의힘이 야당이 늦게 선출된 경우 있었는데 뭐 이게 빨리 선출되고 늦게 선출다 해서 공격에 노출되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경선 과정에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오히려 대선 준비를 더 일찍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일찍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그 연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얘기해 주셨는데 이준석 전 최고위원 보시기에 민주당이 연기할까요? 아니면 그냥 원래대로 9월에 뽑을까요? 저는 상황이 안 좋다 싶으면 연기하자는 얘기가 갈수록 나올 것이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금 이재명 지사와 뭐 정세균 총리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대립 구도가 잘 형성돼야지만이 선거가 흥행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의 대립 구도는 좀 약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뭐 호사가들 얘기하는 것처럼 586을 대표하는 어떤 새로운 카드가 떠오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좀 가시화되어야지 언론도 그리고 대중도 주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시간을 벌기 위한 어떤 움직임이 있을 수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내년 대선 앞두고 지금 재보선 이후에 떨어진 그 지지율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이 부분도 관건입니다. 오늘 나온 YTN 리얼미터 조사를 좀 보시면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긍정평가가 33.0, 부정평가가 62.6. 자, 민주당 당 지지율을 봐도 민주당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거든요. 자,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이 민주당 지지율이 어쨌든 지난주보다 떨어진 거는 굉장히 예. 어찌 보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지금 전당대회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전당대회 그렇죠. 기간에는 예. 대부분 이제 이벤트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목을 받게 되고 당 지지율은 올라가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지금 지난주보다 물론 뭐 당대표 선출되기 전입니다만 지지율이 더 떨어졌잖아요. 요거는 제가 보기에 굉장히 지금 대선을 앞둔 국면에서는 문제가 있다. 이벤트 물론 효과도 안 나타나고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대통령 지지율은 뭐 임기 후반에 갈수록 떨어지게 돼 있는데 당의 지지율 어느 정도 받쳐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대통령 지지율과 관계없이. 근데 지금처럼 10% 정도 차이 나는 게 만약에 구척해 된다 그러면 다음 대선도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마 제가 보기에 아마 송영길 대표가 굉장히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 보고 있고요. 지금 예. 뭐 지지율 안 좋은 이유가 다 나와 있듯이 어찌 보면 이제 부동산 문제, 민생 문제, 일자리 문제, 뭐 백신 문제 다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송영길 대표도 백신 문제 해결하겠다, 그다음에 부동산 문제 해결하겠다고 나오는데 이 두 문제에 집중해야 된다. 저는 네. 아마 뭐 이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내년 대선도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어쨌든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오늘 조사로 좀 올랐는데요. 이거 당내에서 반사이익이라는 의견이 많습니까? 아니면 국민의힘이 잘해서라는 의견이 더 많습니까? 기본적으로 둘 다 동시에 존재하겠죠. 그리고 지금 반사이익을 저희가 흡수하기에는 사실 당 지도부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었기 때문에 네. 그리 좋지 않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메시지를 사실 지난 한 2, 3주 동안 낸 게 없죠. 그러니까 뭐 2030 얘기하고 뭐 이런 선거에 대한 분석만 있었을 뿐 저희가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거나 새로운 방향성을 보인 게 없음에도 저희 당으로 상당한 지지율이 이전됐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제 뭐 저희 당의 어쨌든 선거를 통해서 보는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신뢰를 주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이 방금 그 보셨던 여론조사에서 20대 지지율을 보면 격차가 더 커졌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선거 이후에 뭐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나 아니면 김남국 의원, 그에 더해서 뭐 김병기 의원님 등 여러 노력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미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서 현근택 그 대표님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전당대회 흥행 효과가 없는 이 부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조금 긍정적으로 볼 부분은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최저치이긴 한데요. 4년 국정 수행 평균을 내보면 긍정이 55%, 부정이 40.1%. 이전 정부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비교해서는 또 긍정 평가가 높은 편이다. 그렇죠. 이런 그러니까 지난 정부와 비교해 봤을 때 보면 대부분 5년 당임제 대통령이에요. 한 2, 3년 차까지는 지지율이 어느 정도 초반은 굉장히 높고 2, 3년 차까지는 약간 횡보하다가 4, 5년 차 정도 되는 뭐 약간 부정부패 문제가 예. 생기면서 확 떨어지고 이랬었거든요. 한 자릿수까지 떨어진 게 있었는데 그 정도는 아니다라는 거는 뭐 기본적으로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처럼 뭐 측근의 비리라든지 아니면 가족의 뭐 비리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지금 안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당정 간의 관계에 있어서 예. 지금 이제 물론 정부의 지지율도 대통령 지지율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당의 지지율이다. 정당이 결국은 민주당이 다음에 재집권해도 된다 안 된다. 그 어쨌든 미래를 보는 거거든요. 예. 미래를 볼 수 있으려면 현재 정책에서 신뢰를 받아야 됩니다. 예. 당 지지율을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과 보궐선거 직전부터 이렇게 역전돼 있는 상황인데 이게 저는 뭐 이번 뭐 아마 뭐 대선 후보 선출 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반드시 저는 역전시켜야 된다. 네. 그게 제가 보기에는 내년 어떤 대선에 예.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새 지도부 어깨가 여러모로 굉장히 무거운 이런 상황인데요. 여야 협치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이 문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국민의힘 지난주 금요일에 4선의 김기현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했죠. 오늘 아침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축하 인사를 보냈는데요. 자, 김기현 신임 원내대표 여당과 청와대를 향해서 허울뿐인 협치 우는 그만해라. 백신 구입에 야당도 적극 힘을 합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 원내대표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김기현 원내대표님과 함께 의정 활동을 했던 기억을 되살려 봅니다. 이 초선 때 1년 넘게 행정안전위원회와 정치개혁특위에서 활동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상대를 기분 좋게 하는 김기현 원내대표의 미소 띤 얼굴이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이 그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국회가 할 일을 다 하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울뿐인 협치 운운 이제 그만하시고 국민의 삶과 직결된 백신 문제, 부동산 문제, 일자리 문제였만큼은 여야정 민생 협의체를 구성해서 함께 국민의 삶을 지켜나가기를 제안합니다. 우선 하루도 지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백신 구입에 야당도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정부의 무능함을 당연히 따져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과 동시에 부족한 백신 구입을 위해서 야당도 발벗고 나서겠습니다. 백신 국회 사절단의 조속한 구성도 촉구합니다. 예. 오늘 오후에 민주당과 국민의힘 새 지도부 간의 회동도 예정돼 있는데요. 아마 뭐 법사위원장 문제도 좀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지금 보면 백신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이 백신 문제 관련해서 지금 여야정 민생협의체도 구성하자. 그리고 백신 구하기 위해서 국회 사절단도 만들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십니까? 저는 뭐 충분히 만들 수는 있다고 예. 봅니다. 근데 뭐 지금 이제 국정조사하자는 얘기는 좀 너무 나간 것 같고. 국정조사 너무 나간 그렇죠. 얘기다. 나간 예. 것 같고 이제 사절단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게 과연 이제 효과가 있겠느냐. 예. 지금 뭐 아시다시피 백신 구하는 거는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다 문제거든요. 예전에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절단 이럴 때는 뭐 한미 정상 간에 하거나 남북 간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관련된 문제를 할 때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데 네. 이게 지금 백신 확보는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걸린 문제예요. 예. 이미 이제 계약은 돼 있죠. 과연 이걸 그때 사실은 제일 문제가 6월 말까지 1차 접종을 1,200만 명을 하고 그다음 11월까지 이제 예. 3,600만 명 집단 면역을 한다는 건데 안정적으로 도입이 될 거냐? 저는 뭐 여야 관계없이 모든 의원들이든 민관이든 동원할 수 있는 건 다 동원해도 보는데 네. 과연 그럼 가서 누굴 만날 거냐? 뭐 대통령을 만날 건지 결국은 그 제약회사를 만나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의원 사절단이 제약회사 회장들 만나서 한다고 그분들이 아이고 한국에서 의원들이 왔으니까 백신은 계약대로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예.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으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백신 전 세계 모든 국가의 문제인데 다른 건 뭐
다 좋은데 국정조사까지 가는 건 넘어가는 거 아니냐. 자, 이런 의견을 주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정조사는 해야죠.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백신 수급에 대해 가지고 작년에 왜 청와대가 오판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저희가 분명히 그 당시에 지난달에 제가 소개했지만 강기훈 의원님이, 저희 당 강기훈 의원님이 백신 구입 예산을 꼭 편성해달라라고 국회에서 발언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반영되지 않은 이유를 살펴봤더니만은 굉장히 뭐 지금 와서는 말이 안 되는 이유들, 나중에 더 좋은 백신 나올 거다 이런 거랑, 뭐 다른 나라들 캐나다 500%씩 사는 거는 그거는 걔네가 오버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그럼 이 오판에 대해 가지고는 국민들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 지금 소상공인들이 입고 있는 피해나 이런 것들의 귀책 사유가 어디인지 정확히 따지고 앞으로는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의 어떤 그런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라도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저는 물론 이 시기라는 것은 이 사태가 좀 마무리된 뒤에 하자 정도의 협상은 가능하겠으나 국회의 기본적인 역할이 뭡니까? 국정 전반에 감사하는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건 분명히 들여봐야 되는 것이고, 저는 뭐 국정조사 이외에도 지금 김기현 원내대표가 얘기했던 백신 사절단 같은 경우에도, 아니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하자 그러면 고양이 손이라도 빌려야 될 판에 예. 지금 뭐 하겠다는 야당에게 이렇게 퇴짜를 놓는 일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잘 생각해 보시면요, 대미 외교, 지금 백신에서 주요 양국은 미국이거든요. 대미 외교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이 가진 신뢰도가 얼마나 될까요? 과거에 문정인 그 교수를 대사 보내려고 했더니만은 아그레만을 받기 힘들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미국에서 물론 트럼프 행정부였습니다만은 바이든 행정부도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의 쿼드 가입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까지 민주당에 대해가 신뢰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같은 경우에는 한미 동맹에 있어가지고 민주당보다 조금 더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인사들이 있고,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지난번에 백신 수화풀을 처음 언급하셨던 박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영삼 정부 때부터 대미 외교에 있어가지고 엄청난 전문가입니다. 저희 당의 조태영 의원 같은 경우에 당연히 비슷한 이력을 갖고 있고요. 저는 이런 분들이 도움을 주겠다는데 도대체 마다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묻고 예. 싶습니다. 아니 저도 예. 뭐 사실 갈 수 있다고 봐요. 가는 거 어렵지 않죠. 의원단 만들어서 한번 가면 되죠. 근데 그게 과연 얼마나 효과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의문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앞에 그 국정조사 문제도 잘 얘기했듯이 사실은 지금은 방역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어요. 예. 위태위태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게 끝난 다음에 뭐 상임이라든지 이런 데 얘기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이걸 국정조사한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러면 질본이라든지 방역하는 사람들을 불러와가지고 자꾸 얘기해야 되잖아요. 예. 지금 매일 뭐 500명이냐 600명이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보기에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나저나 산술적으로 이제 계산을 해봤을 때 백신 물량이 뭐 짧게는 하루 이틀, 길게는 사나흘이면 떨어진다, 이런 보도가 나오다 보니까 국민들 걱정도 좀 커진 상황인데, 자, 홍남기 총리 대행은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오후에 아마 2분기 수정 접종 계획이 발표될 것 같은데요. 네네. 어떻게 그러니까 아마 예상하십니까? 이제 언론이나 야당에서 제일 궁금해하는 게 예. 매달 이제 어떤 백신이 얼만큼 들어오고 있느냐 공개해라,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걸 보면은 지금 한마디로 이제 2차 접종할 거를 1차 접종으로 좀 땡겨가지고 접종해서 지금 2차 접종한 게 부족할 거 아니냐, 예. 이게 핵심 쟁점이잖아요. 근데 아마 도입 시기 물량 같은 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공개하지 않기로 서로 예비했던 것 같고, 예. 근데 지금 이제 두 가지는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6월 말까지 1차 접종 1,200만 명 하겠다. 그다음에 11월까지 집단 면역 필요한 70% 하겠다는 거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걸 지금 눈에 하고 있거든요. 눈에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정부가 충분히 지킬 것이라 보고, 지금 이제 오히려 제가 좀 걱정되는 거는 지금 이제 계속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은 접종 후에 이제 부작용으로 뭐 마비 증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좀 국민들이 보기에는 접종을 꺼리는 예. 분위기로 가는 게 아닐까. 저는 그게 오히려 더 걱정이라고 봐요. 오히려- 일본도 보면은 예. 접종은 확보돼 있지만 오히려 안 맞고 있어서 접종률이 굉장히 낮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어떤 부작용이 문제가 생기나,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좀 애매한 경우에도 정부에서 일단 책임져 준다. 치료비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심사한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그러니까 백신으로 인한 문제는 정부에서 다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어떤 게 저는 더 중요해 보인다. 예.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 보상을 한다는 적극적인 메시지, 이게 더 중요하다. 그렇죠. 이렇게 저는 그렇게 보는 보고 거죠. 있습니다. 예, 오늘 오후에 2분기 수정 접종 계획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김기현 원내대표, 청와대의 오찬 제안을 사실상 거절했다.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현재 시점에서는 대통령과 단순히 밥을 먹는 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건데, 조금 전 국회에서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만남도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잠깐 듣고 오시죠. 미스터 쓴소리다가 뭐 이렇게 소문이 났는데
그만큼 아마 뭐 원칙이나 또 소신, 철학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시다. 뭐 그렇게 저희들은 인식하고 있고요. 예전 정무수석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역할을 아마 하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하다가 밖에 나가서 보니까 보통의 분들이 정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또 청와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생각하는 계기들이 있었고요. 그런 점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보면 말씀 주신 대로 야당 입장을 역지사지하면 이해 못할 바가 없습니다. 네. 자, 두 사람이 얘기 듣고 오셨는데요. 자, 김기현 원내대표, 미스터 쓴소리, 이철희 정무수석이 결이 다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자, 이런 얘기를 지금 저희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김기현 원내대표 청와대에서 오찬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철희 정무수석이 예. 들어온 뒤에 이제 다가온 변화라고 하면은 저희 야권에서 어쨌든 당선되는 인사들 그것이 뭐 공직선거든 당내 선거든 간에 당선되면은 바로 청와대가 밥 먹자고 아니면 만나자고 연락이 예. 오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부산시장과 서울시장이 당선되었을 때도 바로 이제 회동을 추진했었거든요. 그게 아마 네. 이철희 수석의 기획이라는 얘기가 많은데 이번에도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이 당선 직후에 별다른 어쨌든 공감대가 정책적 공감대가 없는 상황 속에서 상견례식으로 만났다가 거기서 정치 관련 이슈가 부각되면서 오히려 뭐 그다지 좋은 효과를 내지 못했던 것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걸 뭐 거절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시기 조정이나 아니면 의제 조정을 하자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어떤 협치의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뒤에 그 물밑 협상을 통해 만들어진 뒤에 원내대표가 단독으로 또는 저희 당에 선출된 당대표와 함께 대통령을 만나는 모습이 가장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만나서 여러 가지 현안들을 얘기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기에도 예. 최소한의 아젠다라는 것이 아직까지 뭐 취임한 뒤에 저희 당 원내대표도 뭐 인선하고 예. 그다음에 여러 정책 아젠다 살펴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게 좀 아직 시간이 무리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예. 저도 여러 번 만나는 문화가 차라리 만들어지면은 예. 그렇게 가볍게 만나는 자리를 계속 만드는 것도 좋을 겁니다. 근데 또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께서도 뭐 국정이 바쁘신데 야당 네. 원내대표를 여러 번 만나는 기획은 또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만날 때 제대로 만나야 된다는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의제 조율을 먼저 좀 해야 될 뿐이지 거절은 아니다 이런 입장이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핑계인 것 같고요. 아마 지금은 좀 이제 김기현 원내대표 새로 됐으니까 뭐 법사위원 정도 좀 해야 되고 좀 강하게 좀 대투쟁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 같은데. 근데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아마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랑 박형준 부산시장이 만났잖아요. 만났는데 할 얘기는 다 했어요, 사실은. 네. 그때도 의절 조율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사면 얘기도 하고 뭐 부동산 얘기하고 다 했거든요. 네. 근데 사면 얘기한 게 오히려 좀 마이너스 아니었냐, 괜히 얘기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것도 사실은 본인들이 입으로 얘기한 겁니다. 청와대에서 발표한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 했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예전에 보면 왜 대통령이 야당은 안 만나주냐 예. 매일 그랬거든요. 지금 말씀처럼 이제 야당 대표 선출 얘기하는데 지금 전당대회 일정이나 룰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언제 될지 네. 몰라요. 한 달, 두 달 걸리거든요. 그때까지는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그럼 아무 대화를 안 하겠다는 겁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도 매일 보면은 뭐 의제를 사전에 조율해야 된다, 뭐 형식을 1대1로 해야 된다. 예전에도 계속 그랬거든요. 여러 명 만나니까 여러 명 만나지 말고 혼자 만나겠다. 이러면서 네. 또 황교안 대표는 거절했었잖아요. 그런 거 보면 형식이라든지 의제는 좀 제가 보기에 밀어두고 일단 한 번 만나고 다음에 또 만나면 되잖아요. 만나자고 했을 때 안 만나겠다. 내가 지금 뭐 바쁘니까 안 만나겠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상호간에 어쨌든 협치를 요구하는 야당 입장에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원래 국회에 정무수석이 와서 하는 역할이 그런 역할이거든요. 야당과의 의제 조율이라는 걸 하는 건데 이제 이철희 수석이 온 뒤로부터 약간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저희가 문재인 정부 내내 야당 생활하면서 정무수석이 그런 가교 역할, 청와대와 저희 간의 가교 역할 제대로 하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채널부터 하나씩 차차 구축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예. 처음부터 탑다운 방식으로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만난다고 해서 바로 해결되던가요? 제 생각엔 채널 같은 거 많이 잃어버렸던 것도 잘 구축하고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아니
오세훈 시장, 박형준 시장 만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광역단체장도 만나는데 뭐 원내대표가 못 만나는 그렇게 이유가 뭐가 만나가지고 있겠어요. 말 그대로 정치적인 아젠다 몇 개만 뜨고 뭐 그냥 말뿐인 방역협조 이런 거 얘기하고 그냥 실제적으로는 어떤 협치의 성과가 안 나오는 모임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사면 얘기에서 손해봤죠. 오히려 방역 문제라든가 건 지자체별로 좀 자율적으로 갈 수 있게라든지 그런 거 나왔잖아요. 예. 부동산 문제도 마찬가지고 만나서 얘기하는 게 우선이죠. 근데 만나자겠다는데 아유 오십시오 만나겠다는데 아유 내가 뭐 예. 바빠서 못 가겠습니다. 이러면은 정치가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정치라는 건 기본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해야 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한 1분여 남아서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다양한 인터뷰를 통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어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기존 정당이 아닌 새 정치 세력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이준석 전 최고위원도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이제 돈 문제가 걸릴 거다 이런 얘기 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이거는 뭐 채권 발행이나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자, 채권 발행 방법 같은 거 예. 방금 언급하셨는데 채권 발행이라는 건요. 단일화해서 지면은 패가 망신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돈을 땡겨 쓴 다음에 단일화해서 지게 되면은 선거에 못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국비 보전을 못 받습니다. 15% 이상 받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패가 망신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거는 실질적인 대안이 안 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 돈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다만 저희가 이제 김종인 위원장 이런 발언들 하나하나를 저희가 포석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바둑에 있어서 알파고가 처음 등장했을 때 예.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아주 이상한 곳에 돌을 첫 번에 던졌을 때 이거 기계 고장났나 이랬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만 그게 50수, 60수 뒤에 굉장히 훌륭한 수였다는 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지금 사실 이 선거판이라는 거는 1년 가까운 시간을 앞두고도 상당히 다양한 전략의 포석들이 이제 두어지는 것이고 네. 미리 속단해서 뭐 여기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저는. 근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얘기 들으면 대선은 총선하고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당이 뒷받침 안 돼도 인물 중심으로 가도 된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 지금 아마 뭐 다시 비대위원장으로 가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본인은 뭐 그럴 생각 없다. 절대 없다. 예. 그렇죠. 그리고 아마 윤석열 총장 측도 보면은 입당하지 않을 것 같다. 그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둘이서 어떻게 만나냐만 남았는데 아직까지 못 만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김종인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갖고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예. 밖에서 했다가 나중에 뭐 국민당을 흡수하든지 하는 방식을 그릴 것 같아서 기본적으로는 아마 지금 새롭게 당대표 나오는 사람과 아마 국민의힘에 있는 대권 주자들이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여러 해석을 낳는 김종인 위원장 최근 발언까지 짚어봤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